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대출 받는 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어제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골라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공모주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공모주 청약은 최초로 100% 균등 배정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100% 균등 배정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앞으로 공모주는 이런 방식으로 배정이 된다는데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공항 면세점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면세점을 운영하던 대기업들이 손을 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 마감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 이른바 빅3 기업들이 모두 참여를 했는데,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길래 대기업들이 다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지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우 소장님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할까요? 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리고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 소장님. 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네, 대출 규제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딱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달라진데, 먼저 DSR 규제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제한하는 게 이제 DSR 규제죠. 이게 DSR이라는 건 개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출 원금하고 이자의 합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예를 들어 DSR이 40%다. 라고 한다면은 연봉이 1억이라면 연간 갚는 원리금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DSR 40%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당신의 수입이 얼마건 그건 괜찮은데, 네, 아무튼 수입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지 마라. 빚 갚는 데 쓰지 마라. 네. 원금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데 이 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규제 지역에 6억 초과 아파트를 살 때 혹은 1억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이걸 개인별로 적용을 했었는데, 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이 그냥 2억을 넘으면 어디에 무슨 뭘 사건 간에 그냥 무조건 다 적용이 된다. 그리고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으면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대상이 점차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년쯤 후에는 그냥 모든 국민이 모든 대출 다 대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이겠네요. 대부분 대출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대출을 덜 해준다는 겁니까? 지금도 잘해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연봉 4천만 원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가 6억짜리 집을 사면 LTV는 한 6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6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억 6천까지는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용대출이 필요하다면 연봉까지 최대한 가능하니까 4천만 원 추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4억까지는 대출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거죠. 별 문제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DSR 40% 규제가 이분한테 적용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하면 3억 원, 40년으로 하면 3억 5천까지만 대출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매달 갚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즉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길게 하면 대출을 좀 더 넉넉하게 받을 수는 있는데, 요게 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대출까지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대출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6억짜리 집은 66에 36, 3억 6천까지는 됐는데, 네, 이분의 소득을 보자면 소득 보니까 3억 6천까지도 못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분의 연봉이 한 1억쯤 됐으면 그래요, 3억 6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였고,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대출 받으러 갈 땐 연봉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안 봤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본다. 네, 그거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이 낮고 집값이 비쌀수록 이 규제의 영향은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DSR 규제는 은행이 40%, 그런데 이걸 이금융권에서 빌리면 60%까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 저축은행으로 몰려가죠. 그래서 이금융권도 이제 50%로 하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율하고 규제는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상황을 봐서 금액이라든가 비율은 추가적으로 더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 관리 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비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의 만기도 짧아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대출의 만기가 얼마건 간에 그냥 7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만기로 내년 11월에 1,0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거는 매달 뭐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원금을 갚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7년으로 나누고 즉 1,000만 원 나누기 7 해가지고 1년에 145만 원 정도 상환을 하는 걸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원금을 갚으라고 하든 말든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뭐 토지대출, 상가대출 이런 비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은 그런데 이걸 7년으로 나눴었는데 5년으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1,000만 원 나누기 5 하면 한 2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으로 나눴었는데 그냥 8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연간 부담하는 금액 자체를 높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가능한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냥 이자만 갚으세요, 손님 이렇게 하고 돈을 빌려줬을지언정 예. DSR 규제를 계산할 때는 네. 이 대출은 7년 대출은 5년 안에 다 갚는 걸로 간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원금까지 갚는다. 1억을 빌렸으면 1년에 2천만 원씩 갚으셔야 되는 조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계산하고 연봉이 얼마세요? 한 5천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이네요. 이분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세 대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DSR 규제에서는 일단은 미포함입니다. 지난 4월에 나왔던 원안대로인데요. 전세 대출, 예금 담보 대출, 뭐 보험 약관 대출 이렇게 소득 이외의 재원으로 상환 가능한 대출은 일단 DSR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세 대출의 간접적인 규제는 시작이 될 걸로 보여요. 이게 가계 대출의 양적 증가를 좀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줄일 거냐? 간접적으로 규제를 할 거냐? 전세 대출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빌리면 그냥 갱신할 때 중간에는 이자만 내다가 갱신할 때 한 번에 갚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걸 원금까지 갚도록 하는 상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원금 상환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그 상품의 비중이 많아질수록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겠다. 뭐 정책자금 대출의 비중을 늘려주거나 규모를 늘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습니까? 전세 대출을 받았다가 네. 중간중간에 아유 저 원금도 갚을래요 하는 분하고 네. 저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갚죠. 네. 뭐 중간에는 못 갚습니다. 좋은 점을 굳이 분하고. 찾자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이 줄어드는 상품이 나오겠죠.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1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중간에 돈이 생겨서 이자가 부담돼서 한 5천만 원 갚을래요라고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할 텐데 이렇게 원금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담은 없겠지만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가계에는 크게 부담이 되겠죠.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우리 집에 대출이 마이너스 1,000 이내에서 마이너스 900 이내라고 줄어드는 효과 정도. 좀 부담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그 개인 사업자 대출, 즉 임대 사업자 내고 나서 임대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도 이거에 다 포함되느냐 하는 질문을 두시고 하셨는데 요거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실수요자 대출은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아마 구체적으로 좀 나와봐야 알겠어요. 이거는. 안 그래도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담보대출 안 나오니까 사업자 대출 사업자를 내고 그럼 저 사업하죠 뭐.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돈을 빌리되 은행도 불안하니까 못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집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되는데 그러면 그러는 경우도 많고 은행도 이제 대출 좀 나가야 되는데 자꾸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 손님 오면 그냥 조용조용히 또 돈도 많이 빌려주고 또 그런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들었어요. 또 어떤 알아둘 만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거는 사실 아닌데요. 내년 하반기 7월 정도가 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작년에 쓰셨던 분들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전세 물건이 밖으로 나올 거고 집주인은 상한 없이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는 세입자는 전세자금이 크게 필요하겠죠. 그런 수요가 은행에 몰리게 되면 1번 요번 같이 은행별로 문을 닫는 대출을 안 해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행별로 이제는 연간 계획을 세우되 그걸 분기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라고 이번에 대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처럼 계속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이번에 대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로 받는 사람에게는 DSR을 추가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도 소득을 보고 보증 비율 즉 전체적으로 대출이 나가는 금액 자체를 제한하겠다라는 식의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마냥 또 전세 대출은 DSR에서 빠지네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 하반기의 분위기를 봐가지고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전세 거 대출도 어떻게 규제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예. 이거는 대출 안 해주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집이야 돈 없으면 안 사고 주고 좀 기다리지 할 수 있지만 네. 혹은 월세로 바꾸거나라고 네. 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월세도 만만치 않을 네. 텐데. 그리고 이제 카드론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요. 올해까지는 카드론을 쓰고 있건 없건 간에 DSR에서 카드론은 빠집니다. 네. 그런데 이 DSR 규제로 인해서 카드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을 하는데 이것도 신용대출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아까처럼 만기를 뭐 5년으로 잡는 게 아니라 실제 만기.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카드론을 받았다 혹은 2년 동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만기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포함되니까 요건 크게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친구들끼리 돈 빌릴 일 많아지겠습니다. 이제 대출 받으러 갔더니 네. 카드론 뭐 1,0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단다. 친구야 나 1,000만 원 좀 빨리 빌려줘라. 이런 전화들 서로 많이 오고 갈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돈을 안 빌려주거나 못 빌려줘야 될 핑계를 미리미리 또 생각해 두셔야 돈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박 작가님, 네.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공모주 청약을 받았어요. 네. 물론 인기리에 마감을 했죠. 네. 이번에는 100% 균등 배정 방식이라서 네. 뭐 돈을 많이 보증금 맡긴 분한테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주 물량 100주라고 가정하고 여기 10명을 신청을 했다. 예. 10명에게 주식 어떻게 배정하느냐? 회사 네. 마음입니다. 10명 중에 돈 더 많이 낸 사람한테 더 많은 주식 배정할 수 있고 예. 이걸 비례 방식 배정이라고 하는데 낸 돈에 비례해서 주식 더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100% 비례로 줄 수도 있고요. 100주 중에 50주는 돈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은 주식 주고 네. 나머지 50주는 10명이 얼마를 냈든지 간에 똑같이 5주씩 나눠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냈든지 간에 공모주 신청한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거 요거 균등 방식 배정이라고 합니다. 100% 균등 배정이라고 하니까 100주를 10명이 신청했을 때 그 10명이 얼마를 냈든 간에 100 나누기 10 해서 한 명당 무조건 10주를 받게 되는 것. 이게 100% 균등 배정 방식입니다. 얼마를 냈든 간에 똑같이 배분해주면 얼마를 내는 거는 왜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최소 주식값은 일단 최소 내라. 주식값은 내라는 겁니다. 신청만 하고 또 네. 안 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20주가 최소 청약 단위였어요. 근데 공모주가 9만 원이었으니까 180만 원. 네. 근데 공모주 청약할 땐 절반 내니까 90만 원. 90만 원만 내면 준다는 겁니다. 일단 그럼 20주씩 돌아갈 텐데 네, 신청자가 많으면 20주씩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균등하게 배분할 네, 겁니다. 균등하게. 알겠어요. 얼마를 받았어요? 이번에 신청자가 많았다면 20주는 못 받았겠네요. 182만 명 신청했습니다. 예. 182만 명이니까 이거 단순히 나눠버리면 물량이 425만 주였으니까 한 사람당 최소 2주 이상은 받는 걸로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한 20주어치 받을 만한 돈을 보냈는데 네, 2주씩 나오니까 그럼 환불을 좀 해주겠네요. 환불은 많이 해줘야죠. 2주씩은 받는다. 네. 근데 어제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예. 182만 명이 9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추 계산하면 한 2조 정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예. 언론 보도는 5조 6천억이 들어왔다고. 그러게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무슨 문제가 90만 있었어요? 원을 내든 900만 원을 내든 9천만 원을 내든 똑같이 균등하는 건데 돈이 네. 더 들어왔다 해서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예. 이게 100% 균등 방식이 처음이다 보니까 과거 생각하시고 네. 예전처럼 돈 많이 내면 더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증권사는 받았어요? 그 돈을? 일단은 받습니다. 자기 좋은 일인데 네. 받아야지. 90만 원 이상씩만 내시면 됩니다 했더니 안 돼. 난 900만 원 낼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며칠 동안 이자 받겠습니다. 손님 이거는 많이 내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일단 받았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그래서 평균 60주 정도 사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세상에. 알겠습니다. 3배를. 그러면 다 2주씩 받았어요? 아니면 뭐 3주 받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그 균등 배정 방식이라고 해도 증권사별로 또 배정 주식수가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에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받는 주식도 다 다른데 예를 들면 230만 주가 배정된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81만 건 좀 넘게 몰려서 네. 이 증권사 통해 청약한 사람은 최소 2주, 예. 대신증권은 최소 4주, 예. 한투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최소 1주 이렇게 받을 방식입니다. 요것도 증권사 어디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또 이렇게 100% 균등 방식으로 주식 배분하다 보면 남는 물량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증권사가 받은 물량은 100주인데
예를 들면 33명 신청했다. 그러면 3주씩 돌아가고 한 주 남잖아요. 예. 요 한 주 어떻게 하느냐? 추첨합니다. 33명 중에 추첨해서 한 분에게는 한 주 더 줍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증권 같은 더 주는 건 경우는 아니고 더 파는 거죠. 그렇죠. 더 파는 거죠. 최소 3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증권은. 예. 여기는 최대 4주까지도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증권사로 신청하든 전 국민이 똑같이 결과를 얻게 네. 다 2주씩이든 네. 다 3주씩이든 네. 증권사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면 네. 또 그것도 고민거리잖아요. 그 고민 안 하게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럼 좋겠는데 예. 예를 들면 우리 송경제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쳐봐요. 100주 정도 발행을 할게요. 네. 그러면 증권사들한테 저기요 우리 송경제 주식 팔아주실 분 손드세요라고 하면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예. 보자 송경제를 100주를 잘 팔 수 있을까? 만약에 저거 못 팔면 우리가 다 부담 또 안아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들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우리는 증권사에게 또 안더라도 우리가 좀 많이 팔아보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한 60주 70주 드리겠습니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더 많은 물량을 주는 겁니다. 네. 남는 건 나머지 이제 증권사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 차이가 나는 거. 자, 김치영 큐레이터가 네. 준비해 오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공항 면세점 사업 네네. 아주 옛날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또 중국인 관광객 안 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 사업 괜히 했네, 큰일 났네. 이제 그래서 골칫거리가 됐었어요. 네네. 요즘에는 다시 얘가 또 알을 낳기 시작하나 이제 이런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알을 낳기 시작하나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중국의 한한령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가 한한령 생기고 그때 때마침 면세 특허권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을 좀 늘려줬습니다. 이건 눈에만 특허 받지 말고 사업자들의 기회를 좀 더 주자 그래서 몇 개를 더 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졌었죠. 그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해외여행도 안 가고 들어온 사람도 없다 보니까 면세 사업자들이 거의 죽을 맛이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위드 코로나 뭐 이러면서 해외여행이 좀 열리고 여행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면세 사업자들이 이제 기회가 좀 오나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두 군데에서 이제 딱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해공항 면세 사업자 선정이 있었거든요. 입찰이. 예. 그리고 어제 김포공항의 국제선 쪽에 면세 사업자 입찰이 있었습니다. 김해공항도 국내 내놓으라는 면세 사업자들이 다 들어갔고요. 네. 김포공항에도 어제 세계의 대표적인 면세 사업자들이 입찰에 들어왔다. 다시 면세 사업이 좀 살아나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실은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사업자만 특허를 누리던 시기에서 특허권을 좀 많이 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면세 사업은 공항은 빚 좋은 개살구에 가깝고요. 네. 시내 면세 사업이 굉장히 그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는 좀 미치더라도 시내 면세점에서 돈을 좀 버는 구조였는데 공항에 면세점 있어야 시내 면세점을 할 수 있는 그죠? 봐요? 네, 그건 아닌데 예. 브랜드나 이런 면에서 공항을 해놔야 예. 이런 데들이 이렇게 좋게 하는구나를 보고 면세 사업을 국내에 들어와서 영하면서 또 많이 사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면세 사업이 좀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식 면세점을 지어놓은 곳들이 전 세계에 가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형 면세 사업이라고 불렸어요. 그거를 중국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 한한령 네. 오던 시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결국에는 면세 사업자들도 몇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인천공항의 면세 사업자 선정에는 3번의 입찰이 있었는데 8개 구역에 대한 입찰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2개 사업자만 선정되고 6개는 계속 유찰이 나왔고요. 미달. 예. 예.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던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두 군데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어디라고 했죠? 김해하고 김포공항. 여기는 주로 국내선이 많아서 국내 여행객들 대상으로 한 면세점은 아니었어요? 국제선의 면세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냐? 위드 코로나도 있었지만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시켜서 해주겠다라고 정책을 바꿨어요. 고정 월세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면세는 황금알을 낳는 거이니까 너네 이 정도는 내고 들어와야지라는 정책에서 매출 연동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거는 해볼만 하겠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면세 사업자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도 이 해외 여행이나 이런 걸 시작을 안 해서 고생은 좀 하겠어요, 계속.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아예 해외로 나가버리자라는 정책을 예. 국내 면세 사업자들이 좀 펼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롯데가 지금 베트남하고 일본 쪽으로 진출을 했고 예.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은 경쟁력이 안 된다. 예. 체질 개선을 해보자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도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하게 1등하는 사업인데 네네. 화려하기 그지없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